중세에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지배했다. 힘든 노동, 종교적 경건함, 그리고 빈번한 식량 부족의 세계였다. 비만은 당시 오늘날처럼 대중적인 현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대부분의 주민들은 생계를 꾸려나가기 바빴고 비만은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자들의 특권이었다. 그럼에도 기사와 성의 시대에도 풍만한 체격을 가졌거나 명백히 뚱뚱한 사람들이 살았다. 당시 사회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았고 어떻게 대했을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심각한 비만이 당시에는 오히려 희귀한 현상이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중세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자동차, 칼로리 계산을 몰랐고 오늘날의 다이어트에 대한 걱정도 없었다. 그들 대부분은 굶주림의 경계에서 끊임없이 살았다. 풍요의 시기와 부족의 시기가 번갈아 찾아왔다. 그렇기에 평범한 수준을 넘어 살이 찐 사람은 더욱 큰 호기심의 대상이었다. 중세에서 과체중은 말 그대로 눈에 띄었고 종종 그 자체로 사회적 논평이 되었다. 살이 찐다는 것은 명성과 부유함을 의미할 수도 있었지만 죄악스러운 무절제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다. 기독교 중세가 폭식을 7가지 대죄 중 하나로 여겼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비만은 도덕적 낙인을 안고 있었다. 뚱뚱한 사람은 아마도 과식의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여겨졌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과 생활 조건은 그렇게 흑백으로 나뉠 만큼 단순하지 않았다. 중세의 비만인에 대한 접근법에 대한 우리의 탐구는 여러 역설과 놀라운 사실들을 드러낼 것이다. 이 비디오에서는 중세 유럽에서 과도한 체중이 어떻게 인식되었는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알아볼 것이다. 왕과 귀족들의 사치스러운 연회부터 수도사들의 금욕적인 단식까지 기사들이 왜 과식에 주의해야 했는지 보여주고 많은 성직자들이 스스로 풍요로운 삶으로 살이 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떻게 폭식의 죄를 설교했는지 밝혀낼 것이다. 또한 중세의학에도 초점을 맞출 것이다. 비만을 치료하려고 시도했던 기괴한 치료 방법들에 대해 듣고 자신의 비만 때문에 왕좌를 잃었다가 가혹한 다이어트 요법을 받은 후 다시 되찾은 한 왕의 놀라운 이야기를 알게 될 것이다. 당시의 미의 이상에 대한 시각도 빠지지 않을 것이다. 잠시 후 중세 시인들이 왜 여성의 아름다운 배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날씬함과 풍만함의 대조가 당시 문화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밝혀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의 건강과 외모에 대한 토론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바꿔줄 수도 있는 과거로의 매혹적인 여행을 떠날 것이다. 함께 중세로 들어가서 중세에서 비만인들이 어떻게 대우받았는지 알아보자. 전형적인 중세 마을을 상상해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백히 마르거나 기껏해야 통통하지만 결코 뚱뚱하지는 않다. 그들의 삶은 일과 소박한 식사로 가득하다. 만약 갑자기 마을 광장에서 거대한 배와 이중턱을 가진 남자가 뒤뚱거리기 시작한다면 놀라운 관심을 끌었을 것이다. 아이들은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여자들은 속삭이며 그가 이상한 병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었을 것이고 남자들은 아마도 부러워하며 농담을 했을 것이다. 이 사람이 온 수확물을 혼자 먹었나 보다고 말이다. 그만큼 특이한 광경이었을 것이다. 중세의 일반 주민들에게 비만인의 모습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것이었다. 시골의 농부나 도시의 장인은 보통 크게 살이 찔 만큼 먹을 여유가 없었고 설령 그럴 수 있다 해도 힘든 육체 노동이 과도한 칼로리를 빠르게 소모시켰을 것이다. 가난한 계층의 일상 식사는 단순하고 절제된 것이었다. 곡물죽, 검은 빵, 채소, 콩류가 주를 이뤘다. 고기는 식탁에 거의 오르지 않았고 축제일에나 나타났을 뿐이다. 지방과 설탕은 사치품이었다. 흉년이나 전쟁 시기에는 기근이 위협했고 사람들은 빵 한 조각이라도 감사했다. 서민층에서 과체중이 극히 드물었던 것은 당연하다. 실제로 중세 골격 유물을 연구하는 현대 인류학자들은 이 시대 일반인들의 뼈가 극도의 체중 흔적, 예를 들어 무릎과 고관절의 과도한 마모옷을 매우 드물게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평균적인 사람은 간단히 말해서 오히려 작거나 마른 편이었다. 칼로리 부족과 힘든 노동의 영향 때문이었다. 물론 당시에도 예외는 있었다. 서민층 출신이라도 누군가 살이 쪘다면 대개는 음식에 대한 더 나은 접근권을 가진 특정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전형적인 예가 방앗간 주인이나 주점 주인이었다. 이런 직업의 인물들은 민담에서 건장하고 뚱뚱한 것으로 묘사되곤 했는데 이는 그들이 식량과 음료 저장고에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었다.
실제로 14세기의 영국 시인 제프리 초선은 그의 이야기에서 백악관 주인을 힘이 넘치는 건장한 사나이, 이자 모든 자루에서 몰래 밀가루를 조금씩 빼돌리는 교활한 인물로 묘사했다. 그런 사람은 살이 찐 것이었고 동시대인들은 이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로 이해했다. 하지만 진정한 비만은 중세 마을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만약 매우 뚱뚱한 사람이 마을 광장을 뒤뚱거리며 걸어간다면 소동을 일으켰을 것이다. 사람들은 아마도 그 사람이 상인의 전 재산을 따냈기에 그렇게 배를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 농담했을 것이다. 도시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시민들은 농노들보다는 조금 더 잘 먹었지만 그들도 일하고 절약해야 했다. 당시의 의복은 또한 체형을 잘 숨기지 못했다. 맞춤 제작되었고 위장용으로 헐렁한 자루 같은 옷을 입는 관습이 없었다. 살이 찐 사람은 곧 자신의 몸으로 그것을 느꼈고 주변 사람들이 즉시 알아차렸다. 상위 계층에서는 상황이 달랐다. 귀족과 부유한 시민들은 훨씬 더 많은 음식을, 특히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즐겼다. 성과 귀족 저택에서는 여러 코스로 이루어진 빈번한 연회가 열렸다. 식탁에는 구이, 사냥감, 고급 밀가루로 만든 흰 빵, 달콤한 디저트가 올라왔고 포도주가 강물처럼 흘렀다. 또한 귀족들의 생활 방식은 덜 육체적으로 힘들었다. 기사는 격투 훈련을 했지만 회의에 앉아 있거나 말을 타고 편안히 이동하는데도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는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밭을 가는 것과는 다른 일이었다. 궁정의 숙녀들과 신사들은 종종 충분히 편안한 생활을 했다. 따라서 바로 이 계층에서 과체중, 심지어 명백히 비만인 개인들이 나타난 것은 놀랍지 않다. 중세 연대기와 사료들은 엘리트들 사이에 매우 건장한 인물들에 대한 언급을 남겨두었다. 이미 9세기에 사료들은 상당한 배를 가진 황제 샤를만유에 대해 언급한다. 이 전설적인 정복자는 늙어서 기름진 구이를 즐겨 먹었고 의사들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제한하기를 거부했다고 전해진다. 그의 증증손자인 황제 칼을 3세 뚱보는 817년에 나태한 통치자라는 평판 때문에 불명예스럽게 대가를 치렀다. 바이킹들과 싸우기보다는 2번이나 몸값을 지불하는 것을 선호했고 이로 인해 폐위되었다. 실제로 그의 불명예스러운 별명 뚱보는 인식된 약함도 반영했다. 후세기의 왕들, 여왕들, 주교들도 때때로 대식가와 주정뱅이의 평판을 가졌고 그들의 몸이 이를 반영했다. 예를 들어 프랑스 왕 루이 6세 일스 점발 1037년 제위는 르고 즉 뚱보라는 별명으로 역사에 남았다. 동시대 증언에 따르면 그는 젊었을 때는 날씬했지만 성인이 되어 상당히 살이 쪘다. 그의 몸은 너무 거대해서 만년에는 걷기나 말타기가 너무 힘들어 들 것으로 운반되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주는 활동적인 통치자였다. 연대기 작가이자 수도원장인 쉬제는 왕이 명민한 정신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적들과의 원정에서 그의 부어오른 몸이 지속적인 장애물이었다고 기록했다. 여기서 흥미로운 모순을 볼 수 있다. 비만은 편안한 생활과 연관되었고 군주를 신체적으로 제한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권력과 부의 부산물이기도 했다. 따라서 상위 계층에서는 과체중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아니었고 사회가 어느 정도 이를 용인했다. 하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했다. 귀족이나 부자의 비만은 가난한 사람의 경우만큼 충격적인 인상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당사자가 부족함을 겪지 않는다는 신호였기 때문에 존경과 부러움이 섞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동시에 잠시 후 보게 되겠지만 교대와 도덕적 권위들은 과식을 매우 엄격하게 바라보았고 뚱뚱한 왕이나 주교라도 폭식의 죄에 대한 설교를 들을 수 있었다. 중세 사회는 축제와 연회를 사랑했다. 영주의 궁정에서는 식탁이 수많은 진미의 무게로 휘어질 정도로 성대한 잔치가 열렸다. 횃불로 밝혀진 성의 대홀에 있는 긴 나무 식탁을 상상해보라. 하인들이 방금 깃털로 장식된 거대한 구이를 가져오고 사냥감이 담긴 그릇들과 양주업자들이 맥주 잔을 채우고 있다. 고귀한 신사숙녀들이 거리낌 없이 잔치를 벌이며 기름진 손가락으로 고기를 찢고 달콤한 포도주로 삼키고 있다. 공기는 구운 고기, 향신료, 쏟아진 맥주의 향기로 가득하다. 트루바두르들의 음악이 울리고 손님들의 기분이 좋아질수록 웃음과 대화 소리가 커진다. 많은 이들이 과식으로 인해 배의 허리띠를 풀어야 할 지경이다. 한 기사가 토하고 다시 계속할 수 있도록 몰래 밖으로 나간다. 연대기 작가들은
일부 유명한 연회를 이렇게 묘사한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이러한 잔치들은 종종 엄청나게 과도했다. 연대기들은 때때로 완전한 과식 상태까지 먹고 마셨다고 언급한다. 연회의 참석자들은 믿을 수 없는 양의 음식을 소화할 수 있었다. 구운 소와 사슴부터 각종 케이크와 과자까지, 그리고 이를 포도주나 벌꿀술로 마셨다. 일부 보고서는 심지어 귀족들이 위장이 더 이상의 음식을 담을 수 없을 때까지 먹었다고 시사한다. 누군가 토할 정도로 과식했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위를 비웠다면 이는 불쾌하지만 연회의 특이한 부분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그러면 잔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될 수 있었다. 하지만 항상 결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영국 왕 헨리 1세는 1735년 연대기에 따르면 말 그대로 과식으로 죽었다. 그는 뱀장어, 칠성장어 요리를 좋아했는데 의사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양을 먹었고 그 후 심한 장 산통을 앓다가 죽었다. 이런 정도의 무절제는 교회 도덕과 모순되었지만 실제로는 때때로 일어났다. 특히 사치로 유명한 왕실에서 말이다. 교회는 향락과 과식에 대해 공식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반대했다. 폭식은 기독교 교리에서 영혼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중대한 죄로 여겨졌다. 중세 설교자들은 종종 설교에서 폭식의 악덕을 질책했다. 기름진 턱을 가진 비만한 대식가들을 악마의 속삭임인 절제 없이 먹고 마셔라가 어디로 이끄는지 보여주는 끔찍한 예로 묘사했다. 문학에서 우리는 웅변적인 장면들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시인 단테는 그의 신곡에서 폭식자들을 지옥에서 악취나는 진흙에 누워 비에 맞아야 하는 것으로 묘사했는데 이는 그들의 탐욕에 대한 처벌을 상징한다. 일반 사람들도 과식에 대해 경고하는 속담과 격언을 알고 있었다. 예를 들어 절제가 미덕이며 너무 많이 잔치를 벌이는 자는 처벌을 자초한다고 강조되었다. 그 시대의 시각 예술에서 폭식의 죄의 의인화는 음식을 퍼먹는 뚱뚱한 사람으로 알레고리적으로 묘사되었다. 화가들은 때때로 그의 동물적 탐욕을 강조하기 위해 돼지를 옆에 그려넣기도 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비만을 감당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들은 경고 역할을 했고 사람들에게 탐욕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설교는 한 가지 문제였고 현실은 또 다른 문제였다. 절제의 모범을 보여야 했던 많은 성직자들이 스스로 좋은 음식과 술을 즐겼다. 특히 풍부한 기부를 받은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은 종종 전혀 나쁘지 않은 생활을 했다. 따라서 민중의 상상력은 뚱뚱한 수도사의 원형을 만들어냈다. 맥주와 구운 거위를 사랑하는 쾌활하고 미소 짓는 형제 말이다. 이런 비판의 에너지는 고급 문학에서도 부족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영국 시인 제프리 초선은 캔터베리 이야기에서 한 수도사를 비누칠한 듯 번들거리고 대머리인 얼굴을 가진 명백히 살찐 미식가로 묘사하며 무엇보다 구운 백조를 사랑한다고 했다. 그런 필치는 사치스러운 삶을 사는 수도원을 직접 겨냥한 것이었다. 프랑스의 파블리오, 중세 우화와 악동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부패하고 살찐 수도원장들과 탐욕스러운 수도사들이 청중을 즐겁게 하고 동시에 교회를 조금 놀리려는 코믹한 인물로 등장한다. 영국 전설에서는 또한 로빈 후드의 동료인 터크 수도사의 인물을 찾을 수 있는데 그는 영원히 가득 찬 배와 손에 든 포도주 잔을 가진 통통하고 쾌활한 수사로 묘사된다. 이러한 풍자들은 사회적 비판으로 기능했다. 사람들은 단식을 설교하는 자들이 종종 몰래 잔치를 경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수도회 규칙들, 베네딕트 회은 원래 매우 절제된 식사를 명령했다. 보통 하루에 2번의 작은 식사로 고기 없이 병자 제외, 제한된 양의 포도주만 허용되었다. 하지만 수도원이 부유해지면서 형제들이 이러한 규칙을 따르지 않고 한도를 넘어 즐기는 일이 생겼다. 교회 당국은 이를 비판했지만 부유한 수도원들은 종종 규정된 절제를 우회할 구멍을 찾았다. 일반 신자들에게 가장 눈에 띄는 죄인들은 주로 고위교회 계층이었다. 수도원장, 주교, 그리고 부유한 수도원 고위 성직자들, 그들의 폭식에 대한 소문이 돌았다. 15세기 후스파 보헤미아에서 설교자들이 백성들의 11조로 배를 키우는 뚱뚱한 고위 성직자들을 비판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반면 가난한 자들은 고생한다고 말이다. 이 주제는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교회 고위직들이 너무 살이 쪘을 때 위선자로 꾸짖음을 받았다. 흥미롭게도 설교자 마스터 얀 후스 자신은 일부 사료에 따르면 건장한 체격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명백히
그의 체중이 교회의 악덕을 규탄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사람들은 오히려 그의 모범적인 삶을 보았고 여분의 킬로그램을 용서해 주었다. 반면 교회도 사람들이 때때로 축하와 해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종교 달력 자체가 풍요의 시기와 절제의 시기를 포함했다. 긴 겨울 금식 기간 후에는 참회 화요일 축제가 왔고 이 기간 동안 배부르게 먹었다. 금식 기간 시작 전에 참회 화요일 카니발, 애은 떠들썩한 축하의 시기였다. 일부 참회 화요일 행렬에서는 심지어 폭식을 나타내는 참회 화요일 왕의 알레고리적 인형, 종종 코믹하게 살찐 이를 들고 다니다가 축제 끝에 상징적으로 처형하여 풍요의 죄도 함께 매장하고 다가오는 금식 전에 사회가 정화되도록 했다. 이 의식은 사람들이 잔치와 금욕의 순환을 얼마나 강하게 인식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금요일 제 수요일에 금식이 시작되기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날을 가리키는 뚱뚱한 목요일이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따라서 당시 사회는 적절한 시기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면 향락을 완전히 비난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죄악스러운 과식으로 얻은 비만은 공개적으로 비난받았다.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하지만 웃음과 비판은 종종 위선과 과도한 잔치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겨냥했다. 일반 사람들은 아마도 뚱뚱한 수도원장에 가득 찬 식탁을 부러워했지만 동시에 그를 교만과 탐욕의 끔찍한 사례로 여겼다. 다음 장에서는 중세의 비만에 대한 또 다른 측면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신체적 능력이 핵심이었던 기사와 전사들이 비만한 몸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말이다. 중세 전사 문화에서는 불문율이 있었다. 용감한 기사는 강하고 민첩하고 지구력이 있어야 했다. 그리고 이는 비만과 잘 어울리지 않았다. 기사도 이상은 신체적 능력을 도덕적 가치와 연결시켰다. 용기와 명예는 절제에 의해 뒷받침되었고 여기에는 음식과 술의 절제도 포함되었다. 중세에 연구된 로마 제국 시대의 고대 저자들, 군사이론가 베게티우스은 이미 병사가 강하고 견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식과 비만을 전투 효율성의 적으로 여겼다. 이러한 사상들은 중세 저자들도 받아들였다. 예를 들어 13세기의 카탈루냐 사상가이자 작가인 라몬 율이 너무 뚱뚱한 남자는 기사가 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썼다. 율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따르면 비만은 자제력 부족의 표시였다. 그리고 기사는 전투에서도 유혹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자제력을 가져야 했다. 후기 중세의 남성적 아름다움과 힘의 이상은 따라서 넓은 어깨이지만 날씬한 허리를 부각시켰다. 궁정 패션이 이 트렌드를 지원했다. 14세기 귀족을 위한 의복은 보통 남성적인 체형을 삼각형 모양, 넓은 가슴, 좁은 허리로 강조하도록 재단되었다. 그 시대의 상의와 갑옷이 허리 부분에서 놀랍도록 날씬한 재단을 가진 것들이 보존되어 있다. 남자들은 뚱뚱해 보이지 않기 위해 갑옷 아래 꽉 조이는 코르셋으로 조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볼록한 배를 드러내며 나타나는 기사는 자제력이 부족하고 너무 많이 잔치를 벌인다는 조롱을 받을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식탁에서의 절제는 기사도적 미덕으로 여겨졌다. 고귀한 영주들은 종종 연회를 열었지만 이상적인 기사에게는 절제하여 먹고 음식을 자신의 부하들에게도 나누어주는 관대함을 보이기를 기대했다. 영웅은 자신의 배의 노예가 아니라 정신의 주인이어야 했다. 기사도 로맨스와 시들은 보통 주인공들을 건장하고 근육질이지만 살찐 탐식가가 아닌 남자들로 묘사한다. 예를 들어 아서 왕에 대한 영국 이야기에서 원탁의 기사들은 강하지만 잘생기고 적당히 날씬한 용사들로 묘사된다. 중세 시인이 용감한 영궁을 묘사할 때 큰 배보다는 넓은 가슴과 날씬한 옆구리를 언급했다. 너무 살이 쪄서 움직임을 잃은 기사는 곧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 토너먼트와 전투는 무자비했다. 민첩하게 안장에 올라가지 못하거나 완전한 갑옷을 입고 움직임을 견딜 수 없는 자는 승리를 기대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시대도 유머 감각이 없지는 않았다. 14세기의 한 프랑스 기사도 매뉴얼에서 저자는 너무 꽉 끼는 갑옷의 유행을 한탄하며 배가 나온 기사들을 조롱했다. 그는 일부 고귀한 영주들이 뱃살을 숨기기 위해 갑옷을 너무 꽉 조여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이라고 쓴다. 전투의 혼란 속에서 그런 불운한 자들은 기절하기 때문에 서둘러 갑옷 일부를 벗어던져야 했고 적의 쉬운 먹잇감이 되었다고 한다. 이 유쾌한 관찰은 중세에도 이상에 맞지 않는 기사들에 대한 일종의 바디 쉐이밍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전 세계 큰 배를 갖는 것은 망신이었다.
모든 이상에도 불구하고 물론 나이가 들고 풍요로운 생활과 함께 살이 찐 고귀한 전사들도 있었다. 일부 늙어가는 기사들은 활동적인 전사 의무를 젊은이들에게 넘기고 자신은 성에서의 잔치에 더 몰두했다. 하지만 위험이 닥쳤을 때 지방층 아래의 옛 영광과 근육이 유감스럽게도 승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한 연대기 작가는 자신 특유의 악의적 기쁨으로 비만한 대귀족이 적의 침입 시 말에 제때 올라타지 못해 2명의 시종이 그를 올려놓아야 했던 일을 묘사했는데 이는 공개적인 치욕이었다. 그리고 전투에서 그런 영주는 오래 버티지 못했다. 신체 조건은 간단히 말해서 귀족에게 명예와 실용적 필요성의 문제였다. 비만을 고삐를 쥐어야 할 것으로 인식했다. 기사가 살이 쪘다면 아마도 은퇴하거나 갑옷이 다시 맞도록 살을 빼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심지어 일부 중세 대귀족들이 다양한 다이어트를 시도했다는 언급도 보존되어 있다. 예를 들어 더 많은 운동이나 일정 기간 고기를 피하는 것 등 단지 다시 몸매를 되찾기 위해서였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식단과 운동을 통한 체중 감량의 아이디어는 현대의 발견이 아니다. 중세 의사들의 조언에서 이미 나타났다. 중세의 의사들은 고대 권위자들, 히포크라테스, 갈렌에서 나온 당시 의학의 프리즘과 아랍 학자들의 지식으로 풍부해진 것을 통해 비만을 바라보았다. 인간의 건강을 4가지 체액, 즉 휴머,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의 이론으로 설명했는데 그 균형이 건강의 열쇠가 되어야 했다. 과도한 비만은 몸의 습하고 차가운 성질, 즉 점액 가레비스과 혈액의 과잉의 결과로 이해되었다. 다시 말해 비만인은 이 이론에 따르면 몸의 조직에 비만을 일으키는 차가운 습기의 과잉이 있었다. 치료의 목표는 유기체를 가열하고 건조시키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 과도한 지방이 용해되고 과잉체액이 배출될 것이었다. 중세 의사들은 대개 경미한 비만과 병적 비만을 구별했다. 경미한 과체중은 특별한 우려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종종 이를 좋은 컨디션과 힘의 표시로 여기기도 했다. 사람을 움직임에서 제한하거나 건강을 위협할 때가 되어서야 극도의 비만이 치료할 가치가 있는 문제로 인식되었다. 이미 고대 의사 갈렌은 거대한 비만 때문에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남자의 사례를 묘사했고 또한 2명의 노예가 걸을 때 거대한 배를 말 그대로 받쳐주어야 했던 로마 원로원 의원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중세 의사들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고 이를 경고적인 극단으로 받아들였다. 유명한 페르시아 의사 아부 알리 이븐 시나, 유럽에서는 아비센나로 알려지는 11세기의 그의 의학 저작 의학 정전에서 병적 비만의 결과를 상당히 현대적으로 묘사한다. 심각하게 비만한 사람들이 숨가쁨을 겪고 비만이 가슴을 압박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죽음의 경향이 있으며 오늘날 우리는 심장마비나 뇌졸중이라고 할 것이다. 뇌졸중의 위험이 있고 심계항진, 심장 박동, 현기증과 소화 문제가 있으며 남성은 불임이 될 수 있고 여성은 임신하거나 아이를 낳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언급한다. 중세 의학이 비만과 관련된 많은 건강 합병증을 인식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치료에 관해서는 중세 의사들이 기본적으로 오늘날 우리와 같은 것을 권했다. 식단을 조정하고 운동을 늘리는 것이다. 물론 당시의 관념 틀 안에서 그것은 특정한 형태를 가졌다. 과체중 환자에게는 더 절제되게 먹고 습하고 무거운 음식들, 즉 주로 너무 기름진 고기, 달콤한 포도주, 독한 맥주, 흰 빵, 과자를 피하라고 조언했다. 대신 더 가벼운 식사를 해야 했다. 많은 채소, 콩류, 신과활, 몸을 건조시킨다고 여겨진 무를 먹고 소화를 돕는 허브, 우린 것으로 마셔야 했다. 보존된 텍스트들은 예를 들어 식욕을 억제하고 더 나은 소화를 위해 쑥이나 박하차를 권한다. 또한 신체 활동이 처방되었다. 의사들은 산책, 승마, 가벼운 달리기 또는 정원일을 권했는데 간단히 말해서 혈액을 움직이게 하고 과도한 물질을 태울 수 있는 모든 것이었다. 이러한 온건한 조치 외에도 중세 의사들은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더 과감한 방법들도 주저하지 않고 사용했다. 전통적인 절차들의 무기고를 가지고 있었다. 정맥 절개 몸의 혈액량을 피를 내어 줄이는 것으로 유기체를 식히고 진정시킨다고 여겨짐, 강력한 하제, 그리고 심지어 식후 인위적 구토를 유발하여 위를 비우고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살찌지 않도록 하는 것까지 권했다.
이러한 관행들은 고대 의학에서 받아들인 것이었다. 이미 그리스 의사들이 비만인에게 음식을 제한하고 달리고 육체적으로 일하라고 조언했고, 그것이 효과가 없으면 관장, 하제나 구토제, 구토를 유발하는 물질을 사용하라고 했다. 우리 관점에서는 끔찍하게 들리지만 당시의 맥락에서는 합법적인 치료로 여겨졌다. 일부 중세 다이어트는 기괴함의 경계에 있었다. 예를 들어 12세기 살레르노에서 쓰인 유명한 의학 개요서 트로툴레는 비만인들이 정기적으로 뜨거운 목욕과 사우나에서 찜질을 받고 심지어 뜨거운 모래에 묻히는 것까지 권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 모든 것은 풍부한 발안을 유발하여 체액 형태로 몸에서 과도한 지방을 배출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물론 사람이 과식으로 돌아가면 효과가 일시적이라는 경고도 있다. 그 당시에 이미 식단과 물리치료를 포함하는 감량요법의 개념이 존재했다는 것은 매혹적이다. 일부 군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을 빼려고 시도했다는 것도 언급할 가치가 있다. 11세기의 노르만 왕 정보광 윌리엄은 상당히 살이 쪄서 갑옷에 겨우 들어가게 된 후 엄격한 액체 다이어트를 선언했다. 몇 달 동안 거의 포도주만 마시고 최소한만 먹어서 살을 빼려고 했다. 그것이 효과가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1087년에 죽었을 때 그의 몸이 준비된 석관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뚜껑을 닫으려는 시도에서 터졌다고 알고 있다. 이 병적인 일화는 극도의 신체성이 매우 창피한 결말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교훈으로 작용했다. 목욕과 허브 외에도 치료사들은 다양한 특별한 처방을 시도했다. 살 빼기용 엘릭서에 대한 언급이 보존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과도한 휴머를 태우는 것으로 여겨진 식초, 허브, 향신료의 혼합물. 아랍 지역에서 의사들은 때때로 환자의 과도한 식욕을 무디게 하기 위해 소량의 아편도 투여했다. 간단히 말해서 상상력에는 한계가 없었고 비만에 대한 기적의 치료법을 찾으려는 욕망은 이미 수세기 전에 존재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비만 치료는 실용적 한계에 부딪혔다. 부유한 사람만이 개인 의사나 온천을 감당할 수 있었다. 가난한 사람은 비만이라 해도 명백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그냥 자신의 체중과 함께 살아갔을 것이다. 정말 극도로 비만한 개인들에게 의사들이 접근하는 경우는 드물었을 것이다. 그것은 여전히 희귀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흥미로운 의학적 실험이 되었다. 그리고 바로 중세 비만 치료에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 중 하나가 10세기 이베리아 반도에서 일어났다. 잠시 후 우리는 거대한 비만이 정말로 과감한 조치를 요구했던 왕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볼 것이다. 이제 10세기 중반 오늘날의 스페인 지역으로 이동해보자. 바로 여기서 비만이 한 군주의 운명에 너무나 극적으로 영향을 미쳐 소설이 될 수 있을 만한 주목할 만한 이야기가 펼쳐졌다. 레오네 산초 1세 왕은 동시대 연대기 작가들에 의해 뚱보 엘 시라소라고 불렸는데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남자였다. 추정치에 따르면 그는 약 240kg 정도 나갔다고 하는데 이는 오늘날의 기준으로도 극도의 체중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히려 영양실조로 고생했던 시대에는 더욱 그랬다. 산초 1세는 처음부터 비만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956년에 젊은 남자로서 왕위에 올랐지만 사치스러운 생활과 아마도 병적인 식욕이 그를 곧 부적절하게 살찌게 했다. 상황은 지속 불가능해졌다. 연대기들에 따르면 왕은 더 이상 말을 탈 수도 없었고 기사도 경기에 참여할 수도 없었다. 심지어 걷기도 어려웠고 그의 체중 때문에 결혼 의무도 다하지 못한다고 소문이 돌았다. 중세 대귀족에게 이는 용서할 수 없는 약점이었다. 958년에 강력한 백작 페르난 곤잘레스가 이끄는 귀족의 일부가 산초에 대한 반란을 일으켰다. 불만을 품은 대귀족들이 산초를 왕좌에서 축출했다. 공식적으로는 아마도 통치 무능력 때문이었지만 많은 이들이 주된 이유를 바로 그의 비만으로 여겼는데 이는 약함과 치욕을 상징했다. 폐위되고 굴욕당한 산초는 자신의 런 왕국에서 친족들에게로 피했다. 인근 팜플로나 왕국 나바라를 지배하던 할머니 토다 나바라 여왕의 궁정으로 피신했다. 산초 자신에게 이는 파괴적인 굴욕이었을 것이다. 연대기들은 격식을 차린 언어를 유지하지만 그가 견뎌야 했던 수근거림과 조롱을 상상할 수 있다. 왕이었는데 비만 때문에 폐위당했다는 말을 듣는 것은 그야말로 치욕적이었다. 아마도 런의 일반 시민들도 그때 그렇게 뚱뚱한 왕은 지배할 수 없다고
있고 서로 말하며 호기심거리로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는 그래서 나바라로 피신해 할머니 토댁에 갔는데 그녀는 정력적인 여성으로 손자의 파멸을 가만히 지켜볼 생각이 없었다. 산초를 다시 왕좌에 앉히려면 먼저 그의 신체적 상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족적 유대를 이용해 당시 이베리아 반도의 가장 강력한 지배자였던 코르도바 칼리프 압드 알-라흐만 3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그것이 그렇게 비논리적인 것은 아니었다. 토다 나바라는 칼리프와 친척 관계에 있었고 먼 친척이었다. 그와 외교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무슬림 코르도바 제국은 당시 학문과 의학 발전의 중심지였다. 칼리프 압드 알-라흐만 3세는 토다 여왕의 요청에 응하여 자신의 궁정의사인 유명한 학자 하스다이 이븐 샤프루트를 산초에게 보냈다. 이 유대인 의사이자 칼리프의 고문은 의학과 외교에 대한 깊은 지식으로 알려져 있었다. 나발에 도착한 후 하스다이는 치료의 성공을 위해서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신속히 결정했다. 산초를 자신의 궁정과 주방의 유혹에서 멀리 떨어진 코르도바로 가도록 설득했다. 산초는 동의했다. 어차피 잃을 것이 없었다. 코르도바에서 의사 하스다이는 산초에 대해 오늘날까지도 놀라움을 자아내는 성우적인 다이어트 요법을 시작했다. 왕에게는 엄격한 단식이 처방되었다. 몇 주 동안 액체 영양 음료와 허브 우린 것 외에는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되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오직 빨대로만 마셨다. 의도적으로 큰 음식 덩어리를 삼킬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처음에는 산초가 다이어트를 속이려고 시도하며 몰래 무언가 먹을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하스다이가 이를 알아차렸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거친 전설에서 나온 것 같은 부분이 시작된다. 의사가 왕의 입술을 꿰매게 했다. 물론 완전히 막은 것은 아니었다. 액체 음식을 주입하기 위한 얇은 관을 넣을 작은 틈만 남겨두었다. 동시에 하스다이는 왕을 침대에 묶어두어 배고픔의 발작으로 몸부림치거나 음식을 찾지 못하게 했다. 이 조치는 잔인하게 들리지만 하스다이 이븐 샤프루트는 이를 산초의 음식 중독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여겼던 것 같다. 의사들과 하인들의 감시하에 산초는 집중적인 요법을 받았다. 매일 그는 운동을 강요받았다. 걷기 연습, 사지를 늘리는 간단한 운동을 해야 했고 체중이 줄어들면서 점차 부하를 늘려야 했다. 또한 매일 뜨거운 목욕을 받아 땀을 흘리게 했고 목욕 후에는 왕의 거대한 몸통을 철저히 마사지했다.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체중이 빠르게 감소할 때 피부가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었다. 내내 산초는 허브 엘릭서를 복용했다. 일부 사료들은 배고픔을 억제하고 그를 진정시키는 허브와 아편의 혼합물을 언급한다. 이 극도의 치료는 전해지는 바로는 40일간 지속되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산초 왕은 100kg 이상을 감량했다고 한다. 사실상 정상적인 움직임의 능력을 다시 얻었다. 자신의 몸에 갇힌 남자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한 40대가 되었다. 마침내 다시 말에 올라타고 갑옷을 입고 왕에게 어울리는 권위의 인상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치료는 목적을 달성했고 중대한 정치적 영향도 미쳤다. 칼리프 압드 알-라흐만 3세는 그동안 산초와 동맹을 맺었다. 경계의 영토 양보 약속을 받는 대가로 군사적 도움을 제공했다. 960년에 레온의 산초 1세는 무슬림 군대의 지원을 받으며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왔다. 그동안 레온을 지배했던 그의 적수 오르도뇨 4세는 복원된 산초와 강력한 칼리프의 동맹을 보자마자 도주했다. 산초 1세는 이렇게 다시 왕좌에 올랐다. 이번에는 말 그대로 이전 체중의 절반이 가벼워진 채로 승리는 엄청났다. 외국에서의 치료 덕분에 부끄러운 비만을 없애고 왕국을 되찾은 왕의 이야기는 빠르게 유럽 전역에 퍼져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불행히도 산초의 이후 운명은 새로 얻은 몸 상태와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왕은 몇 년 더 통치했지만 약속한 국경 지역을 칼리프에게 모두 양도하지 않았다. 압드 알-라흐만의 죽음 후 협정에 덜 구속된다고 느꼈다. 기독교 런과 무슬림 코르도바의 불안한 동맹은 그렇게 곧 끝났다. 더욱이 산초는 분명히 다시 옛 습관에 빠졌다. 연대기들은 그가 점차 다시 살이 쪘다고 시사한다. 996년 왕좌로 돌아온 지 불과 6년 만에 산초 1세 왕이 갑자기 죽었다. 한 보고에 따르면 그는 독살되었다. 그의 적들이 그가 머물던 수도원에서 독을 탄 사과를 몰래 주었다고 한다.
진실이 무엇이든 런의 산초 1세는 주로 뚱뚱한 왕으로 지배하기 위해 살을 빼야 했던 왕으로 역사에 남았다. 언급할 가치가 있는 것은 그 시대의 연대기들이 이와 비슷하게 극도의 비만 사례를 사실상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산초는 진정한 희귀한 사례였고 그만큼 더 큰 주목을 받았다. 다른 군주들과 귀족들은 대개 체중을 적당한 선에서 유지했거나 적어도 그들의 신체 상태가 산초의 경우처럼 극적으로 역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산초의 이야기는 중세의학과 정치의 비만에 대한 극단적 접근을 보여준다. 과감한 치료 조치와 정치적 계산의 결합이 일시적으로 성공을 가져다 주었다. 이는 동시에 그런 병적 비만이 얼마나 희귀하고 예외적인 사례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전설이 되었다. 산초의 치료 후 토다 여왕은 코르도베에서 어떤 의학적 기적을 이루었는지 유럽의 왕실들에게 자랑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이 기적은 큰 노력, 자기 절제, 그리고 환자의 고통 위에 서 있었다. 잠시 후 우리는 비만이 어떻게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졌는지 더 살펴볼 것이다. 때때로 몸의 무게가 영혼의 무게와 대조되었던 학자들과 교회 사상가들의 환경에서 말이다. 수도사들과 교회 고위직들이 종종 폭식 때문에 조롱의 대상이 되었던 반면 중세의 가장 위대한 교회 사상가 중 한 명은 스스로 거대한 체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로 인해 성인 선포와 존경을 받았다는 것은 역설적이다.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 일레스비지 이로 일러시 치라스바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는 유명한 신학자이자 철학자였다. 이 도미니코의 수도사는 그의 뚱뚱한 체격으로 유명했다. 동시대인들은 그를 매우 무거운 남자로 묘사했는데 천천히 움직이며 말없이 사색에 잠겼다. 그래서 말 없는 황소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의 크고 둔한 체격과 조용한 성격을 가리키는 다소 잔인한 별명이었지만 토마스는 이에 상처받지 않았다. 도미니코의 수도원의 전설에 따르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너무 비만해서 형제들이 그의 작업과 식사 공간을 물리적으로 조정해 주어야 했다. 식당 수도원 식당에서 그를 위해 형제들이 식탁 가장자리에 반원형 홈을 파서 토마스가 들어가 편안히 식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해진다. 그의 배가 다른 방식으로는 책상 표면에 부딪혔을 것이다. 그리고 글 쓰는 책상에서 공부할 때는 발받침 위에 서 있었다고 하는데 그의 무거운 몸이 다리를 피곤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일화들이 과장되었든 아니든 수도원 환경에서 토마스의 천재적인 정신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의 신체적 특성에 기꺼이 적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퀴나스는 미식가나 향락주의자로 유명하지 않았다. 그의 비만은 아마도 무절제의 결과가 아니라 느린 신진대사나 건강 문제의 결과였을 것이다. 일부 사료들은 그가 수종, 오늘날 우리는 부종이라고 할 것이다. 을 알았다고 언급하는데 이는 체액 저류로 인한 몸의 붓기로 비만과 관련된 심장이나 신장 문제의 결과일 수 있었다. 그럼에도 토마스는 생애 마지막까지 자신의 학문적 저작들을 열심히 작업했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가톨릭 신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의 사례는 중세에서 당시 기준으로는 이상적이지 않은 신체적 외관을 가진 사람에게도 자리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의 정신적 기여가 너무나 엄청나서 체중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비슷한 사례로는 토마스의 스승인 알베르투스 마그누스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다소 살이 찐 편이었다고 전해진다. 토마스만큼은 아니었지만 그에게도 이것이 유럽 전역을 여행하고 대학 교육을 설립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았다. 초기 근세에는 마르틴 루터를 찾을 수 있는데 그는 자신의 배에 대해 유쾌하게 농담했다. 하지만 이는 이미 중세를 벗어난다. 중요한 것은 중세의 지식인들과 성인들이 금욕적 말라빠짐의 이상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물론 동전의 다른 면도 있었다. 많은 성인들이 오히려 성스러움의 표시로서 말라빠짐을 엄격히 요구했다. 은둔 수도사들은 의식적으로 배고픔과 금욕으로 자신을 고행시켜 영적 순수함에 도달하려고 했다. 하지만 교회 전체적으로는 폭식의 죄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체중을 비난하지 않았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최고의 예다, 거인의 몸에 담긴 영적 거인이었으면서도 교회의 성스러운 교사가 되었다. 이제 여성의 몸과 미와 이상에 대한 중세의 관점에 더 초점을 맞춰보자. 여기서도 우리는 현대와 흥미로운 차이점들을 발견할 것인데 더 풍만한 체형이 종종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점을 포함해서 말이다. 중세에서 오늘날 누군가는 뚱뚱하다고 부를 수 있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들이
상당 정도 존중받았다는 것은 놀라울 수 있다. 물론 이것이 오늘날 의미의 비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 오히려 더 풍만하고 부드러운 체형을 의미한다. 미의 이상은 중세 동안 변화했지만 일반적으로 여성은 건강과 다산을 증명하는 둥근 곡선을 가져야 한다고 여겨졌다. 초기와 전성기 중세의 궁정 로맨스에서는 종종 장미 같은 뺨, 즉 둥근 얼굴, 날씬하지만 야위지 않은 허리, 그리고 특히 다산의 엉덩이와 부드러운 배가 찬양된다. 14세기 말의 독특한 중세 텍스트 중 하나인 신랑을 위한 조언 또는 파리 시민의 좋은 조언으로도 알려진 때때로 Le Ménagier de Paris로 줄여서 언급되는 심지어 이상적인 소녀를 말에 비유한다. 아름다운 갈기, 머리카락, 고귀한 가슴, 아름다운 엉덩이와 큰 골반, 즉 둥근 엉덩이를 가져야 한다고. 이 과장된 비유는 당시의 취향을 보여준다. 풍만한 엉덩이와 넓은 엉덩이가 여성미의 표시로 여겨졌다. 마찬가지로 14세기의 프랑스 시인 기욤 드 마쇼는 자신의 문학적 연인을 날씬한 허리를 가졌지만 배와 허벅지 부분에서는 적절히 부여받은 소녀로 묘사한다. 말 그대로 우아하게 부풀어 오르는 배와 풍만한 허벅지들 사이에 숨겨진 비너스의 달콤한 집을 언급한다. 평평한 배에 대한 현대적 강박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예상외로 들릴 수 있지만 당시 남성들은 자신의 여인이 굶주리는 것처럼 보이기를 원하지 않았다. 풍만한 체형은 풍요와 건강을 시사했다. 동시에 그 풍만함의 이상이 건강하지 못한 비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말해야 한다. 오히려 소녀가 잘 영양을 섭취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야위어짐은 질병이나 가난과 연관되었고 이는 바람직한 속성이 아니었다. 흰색의 부드러운 피부와 굳은 살 없는 부드러운 손은 여성이 밭에서 일하지 않고 상류층 출신임을 증명했다. 그런 여성은 간식과 휴식을 감당할 수 있었고 이는 다소 둥근 체형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힘들게 일하고 소박하게만 먹었던 시골 소녀들은 더 날씬하고 근육질이었다. 따라서 당시 미의 상상력에서는 덜 존중받았다. 물론 현실은 다양했지만 문학적이고 예술적 이상들은 상류층 여성들에게서 오히려 풍만함을 선호했다. 중세 의사들도 여성의 몸과 체중에 대해 흥미로운 지식을 언급한다. 살레르노 학파의 여성을 위한 의학 조언 모음집으로 알려진 트로툴라라는 저작에서는 예를 들어 너무 야윈 여성이 임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몸의 약함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할 수 있다라고 언급한다. 반면 조금 살이 찐 여성은 더 다산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심지어 조금 뚱뚱한 여성들에게서 폐경이 늦게 온다고 35세경으로 언급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더 긴 다산을 위한 장점으로 해석했다. 젖먹이는 여성들, 남의 아이를 젖먹이는 여성들에게는 더 큰 가슴을 가지고 조금 뚱뚱해야 한다고 권했는데 그래야 더 많은 젖과 힘을 가질 것으로 믿어졌기 때문이다. 중세가 여성의 어느 정도 과체중을 모성의 맥락에서 심지어 긍정적으로 인식했음을 볼 수 있다. 반면 영적 아름다움의 이상도 있었는데 이는 반대로 금욕과 말라빠짐으로 이어졌다. 특히 경건한 여성들, 수녀들, 신비주의자들에게서는 종종 금욕을 포함한 자기 희생이 존중받았다. 일부 중세의 여성 성인들은 거의 먹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성체성사와 약간의 물로만 살아가며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14세기의 시에나의 성 카타리나는 보통 음식을 거부하여 사실상 거식증적이었다. 그녀의 야윈 몸은 성스러움과 세속적 삶으로부터의 전환의 증거로 인식되었다. 여성이 의도적으로 영양을 포기하고 육체적으로 연약해질 때 그것은 지상의 쾌락 음식과 성을 갈망하지 않고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믿어졌다. 그런 신비주의자들에게 말라빠짐은 미덕이었고 비만은 오히려 육체성에 대한 과도한 애착을 의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압도적 다수의 여성들은 오히려 반대 문제를 해결했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건강과 아름다움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매력적이고 가볍게 둥근 체형의 이상은 중세 대부분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 중세 말기와 르네상스에서야 점차 여성에게서 날씬함과 소년 같은 실루엣을 강조하는 다른 미적 취향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후기 고딕과 초기 르네상스에서는 매우 날씬한 허리와 평평한 가슴의 유행이 나타난다. 초롬스레 14년에 한 이탈리아 외교관의 관찰을 예로 들 수 있다.
프랑스 궁정에 도착하는 영국 공주 메리 튜더를 묘사하면서 그녀가 비만으로 고생하기보다는 오히려 작은 편이라고 찬양적으로 언급한다. 이는 르네상스 프랑스에서 이미 둥근 체형을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다른 이야기다. 중요한 것은 중세적 맥락에서 여성의 풍만한 체형이 결코 조롱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종종 아름다움, 다산, 풍요의 상징으로 시와 예술에서 찬양받았다. 하지만 여성의 극도의 비만은 남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명히 희귀했다. 만약 어떤 귀족 여성이 명백히 병적으로 비만이었다면 아마도 건강 문제에 직면했을 것이고 그녀의 주변에서 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료들은 그런 사례들을 사실상 언급하지 않는다. 대개 건장한 또는 풍만한 여성들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로 이야기한다. 보다시피 중세의 여성 체형에 대한 관점은 오늘날과 달랐다. 더 풍만한 체형이 유행이었고 야위어짐은 그렇지 않았다. 수도원 감방에서나 그랬다. 이것도 다른 생활 환경을 증명한다. 사람들이 종종 부족에 직면했던 곳에서 어느 정도의 둥그름은 아름다움의 이상이자 풍요의 증거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관점이 우리 현재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네, 마지막으로 중세의 비만에 대한 접근법에서 오늘날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중세를 돌아보면 당시의 이상적 체형에 대한 관념이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생활 조건이 얼마나 달랐는지 놀랄 수 있다. 비만은 그 세계에서 희귀하고 예외적인 현상이었다. 때로는 권력의 표시였지만 다른 때는 죄에 대한 설교의 표적이었다. 오늘날 21세기에는 상황이 반대다. 음식의 과잉과 앉아서 하는 생활 방식이 비만을 대중적 현상이자 심각한 건강 문제로 만들었다. 예를 들어 체코에서 오늘날 성인 인구의 약 3분의 2가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고생한다는 통계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10억 명 이상. 이는 중세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중세의 다른 부분에서도 비만에 대한 비슷한 태도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은 언급할 가치가 있다. 발달한 중국이나 인도의 의사들도 이미 당시에 과도한 체중이 질병을 가져온다는 것을 관찰했다. 중국 텍스트들은 체형 유지를 위해 예를 들어 약초차와 호흡 운동을 권했다. 이슬람 문명에서도 절제가 강조되었다. 전통에 따르면 예언자 모하메드가 사람이 절대 위장을 음식과 음료로 가득 채우지 말라고 권했고 당시 동양의 부자들 사이에서도 비만은 희귀했다. 간단히 말해서 절제는 문화를 넘나드는 소중한 미덕이었고 극도의 비만은 어디서든 당혹감을 불러일으켰다. 사회적 관점도 바뀌었다. 중세 농부가 아마도 부러워하며 배가 나온 영주를 올려다봤던 반면 오늘날의 문화, 특히 미디어와 패션 산업들은 오히려 날씬함과 단련된 몸을 찬양한다. 물론 모든 몸이 수용받을 자격이 있고 아름다움이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고 비만 포함 주장하는 현대적 바디 포지티비티 운동이 존재하지만 전반적인 사회적 이상은 중세 궁정에서 찾을 수 있는 것보다 현저히 더 날씬하다. 중세 시에서 풍만한 체형이 감탄을 불러일으켰던 대신 종종 다이어트에 대한 사회적 압박을 불러일으킨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심지어 비만한 인물들을 긍정적인 빛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건강의 정상화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다. 마치 풍요의 찬양과 폭식에 대한 경고 사이에 오래된 갈등이 다시 나타나는 것 같다. 현대도 부분적으로 과체중을 자제력 부족과 연결시키는 오래된 경향을 받아들였다. 그냥 덜 먹고 더 운동해 라는 식의 이야기를 듣는다. 비만인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고 조롱도 마찬가지다. 중세 풍자가들이 뚱뚱한 수도사들을 조롱했듯이 오늘날의 인터넷은 때때로 뚱뚱한 사람들에 대해 잔인하게 농담한다. 이 점에서 인간의 본성은 기술보다 더 천천히 변하는 것 같다. 다행히 우리는 중세에 없었던 지식도 가지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비만이 유전학, 호르몬, 정신, 환경에 영향받는 복합적인 건강 상태라는 것을 안다. 그것은 단지 개인의 죄가 아니다. 우리는 생활 방식의 변화, 때로는 약물과 외과적 조치로 이를 치료하고 사람들에게 이해심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노력한다. 중세 의사들은 아마도 우리의 가능성에 놀랐을 것이다. 그리고 절제된 식사와 운동에 대한 그들의 조언이 결국 현대 과학으로도 확인된다는 것, 단지 더 나은 맥락 이해와 함께를 기뻐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중세의 비만인 대우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체중에 대한 관점이 상대적이며 문화와 시대가 이를 형성한다는 깨달음이다. 한 시대가 미외 이상으로 보는 것을 다른 세기의 사람들은 결함으로 여길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또한 극도의 비만 사례가 항상 관심과 해결 시도를 불러일으켰다는 사실도 있다. 입술을 꿰맨 산초 왕이든 오늘날 위유회수를 받는 환자든 말이다. 중세 비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절제를 소중히 여길 줄 알라고 경고한다. 역사는 인간의 몸이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고 단지 그 주변의 조건만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역사는 우리에게 진정한 원인과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항상 지식과 함께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세가 죄인이라는 꼬리표로 만족했던 곳에서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가진 인간을 보고 그가 건강에 도달하도록 돕고자 노력한다. 중세 농부가 우리의 음식으로 넘쳐나는 슈퍼마켓을 들여다보고 과도한 킬로그램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본다면 아마도 모든 부자들과 왕들의 천국에 들어섰다고 생각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 농부는 오늘날 사람들이 과도한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 헬스장의 기계에서 자발적으로 달리는 것을 보고 고개를 저을 것이다. 그에게 밭에서의 고된 일은 슬픈 필요였지 건강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다. 건강에 좋은 것보다 더 많은 음식을 갖는 것이 표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비슷하게 우리도 때때로 중세를 이해하지 못하고 바라본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몰랐던 어두운 시대로. 하지만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우리 조상들의 많은 통찰과 조언들이 전혀 어리석지 않았고 많은 면에서 현대적인 것들과 교차한다. 건강한 삶의 기본 원칙들, 절제, 운동, 균형,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이다. 반만 먹고 반만 마셔라. 즉, 과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건강할 것이다. 라는 민중의 지혜가 이를 포착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중세 의사를 현대 비만 전문의 옆에 앉힐 수 있다면 아마도 흥미로운 대화를 나눌 것이다. 첫 번째는 몸의 휴머를 균형 맞출 필요성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할 것이다. 아마도 거머리로 피를 조금 빼고 소화를 맞추기 위한 쓴 허브차를 끓이고 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기도를 추가하라고 조언할 것이다. 두 번째는 신진대사에 대한 그래프를 꺼내어 호르몬의 역할과 칼로리 균형을 설명하고 설탕 제한, 더 많은 채소, 규칙적인 운동을 제안할 것이다. 결국 서로의 말을 들은 후 아마도 실제로는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핵심에서는 동의할 것이다. 과도한 체중은 부담이고 절제가 더 나은 건강으로 가는 길이라고. 과거의 비만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현재 문제들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준다. 단지 조건이 바뀌었을 뿐이다. 이러한 변화들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은 확실히 가치가 있다. 그리고 누가 알겠는가? 아마도 몇 세기 후에 우리도 미래 세대들에게 미의 이상과 비만에 대한 접근법에 관해서 똑같이 이국적인 연구 대상이 될 것이다. 이 역사 여행의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시고 친구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댓글을 기쁘게 받겠고 다음 편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아름다운 시간 보내세요. 안녕히 가세요.